안녕하세요. 2학년 과학 중간고사 대비해서 여러분한테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중요하게 표시할 펜 준비하시고요. 뭔가 적혀 있으면은 영상을 멈추고 옮겨 적고, 그 다음에 또 설명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질의 구성에서 12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12페이지. 자,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 여러분들 네, 여기 원소죠, 원소.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원소는 우리 종류를 말할 때 물질이 어떤 종류의 원소로, 여기서 종류를 말할 때는 원소의 개념을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돼 버려요. 그래서 물은 원소가 아니고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니까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원소가 아니고 원소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고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질은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게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고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적었을 때처럼 물,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뭐 산소, 수소, 알루미늄, 철 이러한 같은 물질들은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고요. 소금, 설탕, 나무젓가락, 달걀, 뭐 여러 가지 것들은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가지 원소로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 배웠었죠. 불꽃 반응과 선 스펙트럼. 자, 불꽃 반응과 관련돼서는 여기 15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불꽃 반응은 아무 원소나 되는 게 아니고요. 금속 원소 중에서도 모두가 아닌 일부 원소만 불꽃 반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튬부터 바륨까지의 색깔을 꼭 매칭을 해서 알아두시고요. 이 짝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암기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불꽃 반응을 통해서 또 구별할 수 없는 비슷한 색들이 나왔을 때는 스펙트럼을 사용해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도 있었죠. 자, 스펙트럼 관련해서 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 뒤에 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기본적으로 일단 스펙트럼은 이 원소들 서로 다른 원소들마다 서로 다른 색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색이 원래 우리 눈에는 하나로 보이는데 그 하나로 보이는 색을 분광기를 통해서 쭉 나눌 수 있거든요. 그때 나눴을 때는 리튬은 이렇게 노랑, 주황까지 색을 가지고 있고 뭐 나트륨은 노란색. 근데 리튬의 노란색과 나트륨의 노란색도 다를 수 있네요. 위치가 다르죠. 이렇게 위에 맞춰보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은 선의 굵기 아니면 색깔, 위치, 개수에 따라서 각각 원소들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소를 구별하기 매우 편리하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뒤에 문제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물질의 구성 입자를 보도록 할게요. 기침이 있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는 무성으로 구워져 있을까? 원자라는 거 배웠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했고요. 원자의 특징은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심에는 원자핵이, 주변에는 전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자는 종류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 그러니까 뭐 수소, 산소는 서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 전자의 개수가 다르면 또 서로 다른 원자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고요.
뒤에서 뭐 나오겠지만 이온을 배울 때 나오겠지만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입니다. 네, 네 가운데 있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 개수와 바깥에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원래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의 특징이 있고요. 네, 쭉 넘겨보시고 원자 모형 같은 것도 있었죠. 가운데는 원자핵, 주변에는 전자가 돌고 있는 모습을 그리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 원자가 결합하면 뭐가 되냐? 분자가 됩니다. 분자. 분자라는 것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성질을 가질 수 있는 녀석이에요. 성질. 네. 이러한 분자는 원자와 원자끼리 결합을 했겠죠. 그래서 분자는 결합한 원자의 산물이지만 원래 결합한 원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물에는 새롭게 만들어진 이 물에는 산소의 성질도 수소의 성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결합한 원자의 성질을 물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자,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 분자가 같냐? 그렇지 않아요. 자, 뭐 여기 위에 보시면 산소와 수소가 결합을 했어요. 두 개의 원자가 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들 때 하나만 나오냐? 그게 아니고 수소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과산화수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가 같다고 해서 같은 분자만 한 가지 분자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또 산소와 탄소와 산소가 만나면 일산화탄소도 이산화탄소도 만들어낼 수 있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탄소, 수소, 산소가 만나면 알코올이 만들 수도 있고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했다고 해서 한 가지 분자만 생성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원소와 분자를 원소기호 또는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와 관련돼서 현대적인 원소기호를 제안한 사람은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고요. 베르셀리우스는 원소의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하자라고 합니다. 니트로젠에서 N이 대문자 맨 앞글자이기 때문에 이걸 대문자로 써서 질소의 원소기호를 나타냈고요. 근데 네온도 시작하는 글자가 N이에요. 그러면 네온의 N과 질소의 N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온에서 한 글자를 더 찾아서 뒤에 소문자로 붙입니다. 여기 첫 글자가 같을 때에는 중간 글자를 택해서 소문자로 첫 글자 다음에 붙인다 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제시한 게 베르셀리우스고요. 이러한 원소 기호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몇 개인가요? 18개 정도는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더 외워야 되는데 시험 관련해서만 했을 때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이번에는 분자식이죠. 분자식. 네, 분자식. 자, 각각의 분자를 원소기호로 나타낸 걸 분자식이라고 하는데 분자식도 마찬가지로 책에 나와 있는 요 정도의 분자식은 외워두세요. NH3, 암모니아, 염화수소, 메테인 이런 것들을 외워주시고요. 분자식으로 예를 들어서 요거를 말하면 EH2O라고 했을 때 맨 앞에 있는 커다란 E는 분자의 숫자를 말해요. 그래서 H2O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게 두 개의 분자의 개수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한 가지 분자를 하나 분자 한 개가 무슨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몇 개의 원자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종류는 수소와 산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개수는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있어서 총 3개의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종류를 말할 때는 H와 산소 소로 이루어져 있고 개수를 말할 때는 H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 총 3개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하를 띠는 입자 이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를 띠는 이온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가지고 있는 전자를 주거나 받음으로써 만들어지는데 이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합니다. 전하에는 두 종류가 있었죠.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양이온, 마이너스 전하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성 과정을 아래서 보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같은데 전자를 잃어버리면 전자를 빼앗기면 플러스가 많겠죠. 그래서 양이온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똑같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바깥에서 새로운 게 얻어서 들어온다면 전자의 개수가 많아서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음이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자인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버렸다. 음이온은 전자를 얻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이온식도 있죠. 원소기호 또는 분자식에 이어서 이온식도 있습니다. 자, 이온식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적혀 있네요. 나트륨이라는 녀석은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대요. 잃어버리면 양의 성질,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양이온이라서 플러스라고 표현을 했고요. 몇 개를 잃어버렸냐? 한 개를 잃어버렸는데 이 한 개를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Na 플러스는 전자 한 개를 잃어서 양이온이 됐다라는 뜻이고, 자, S라는 황은 전자를 얻어요. 근데 전자를 얻을 때 몇 개를 얻냐? 두 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S2-는 황이온이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양이온과 음이온 이런 것들 구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온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수용액 속에 놓으면 수용액 속에 물 속에서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전기 회로를 연결한 상태에서는 전자가 있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해요.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는 전기가 통하는 현상으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소금과 소금 수용액과 설탕 수용액이 있는데 소금은 물에 녹았을 때 각각 이온으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각각 전기를 띠고 있고 전기 회로를 연결하면 불이 들어온 전기가 통하게 되는데요. 설탕 분자는 커다란 게 눈에 보였다가 물속에 들어가면 눈에 안 보이는데 이 분자가 나눠지지 않고 분자에서 이온으로 나눠지지 않고 분자 하나하나만 떨어져 있을 뿐이에요. 근데 분자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설탕 분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 회로를 연결하더라도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네, 뒤에서 좀 더 알아볼 거고요. 자, 이렇게 이온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앙금 생성 반응이 있습니다. 앙금 생성 반응. 이온들 중에서는 수용액 상태에서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다른 녀석과 결합만 하려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은 걸 볼게요. 자, 염화나트륨을 넣으면은 나트륨 플러스와 염화이온 마이너스가 같이 따로따로 존재를 하고요. 질산은도 마찬가지로 은이온과 질산이온이 따로따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나트륨 플러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도 전기를 연결하면 반짝반짝 빛나고요. 질산은 수용액에도 전기를 연결하면 반짝반짝 빛날 수 있어요. 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개를 섞어본대요. 이 섞었을 때는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만나서 떨어져 있었고, 은이온과 질산이온이 만나서 떨어져 있었는데, 이 나트륨과 질산,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나면 서로 다른 결합을 하게 됩니다. 네. 나트륨과 질산은 원래 서로 어떤 물질과 수용액 상태에서 결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요. 우리 따로 놀고 있고요. 은이온과 염화이온은 결합을 했을 때 앙금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두 개가 가라앉게 돼요.
앙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전기적 성질이 없는 상태겠죠. 두 개가 결합을 해서 N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잘 결합을 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로 하고 앙금, 흰색 앙금을 만들어내서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물어봤을 때 얘네들을 섞은 용액도 전기가 통해요. 앙금이 생성됐다고 전기가 안 통하는 게 아닙니다. 수용액 상태에는 아까 결합했지 못했던 나트륨과 질산 이온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에 의해서 전기가 통합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고요. 이 과정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앙금 생성할 때 앙금의 색깔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염화은 탄산칼슘은 하얀색이다. 요오조와 납은 아이오딘과 납은 노란색이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단원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단원 전기와 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찰 전기부터 했었죠. 자, 마찰하면 생기는 전기. 물체를 마찰을 하면 그 전에 전기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전기력이라는 걸 배웠었죠. 전기를 띠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전기력은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했어요. 같은 전기를 띠면은 밀어내는 방향이고, 다른 전기를 띠면은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정도만 알면 시험에 푸는 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전기력은 같은 전기끼리 밀어내고 다른 전기끼리 끌어당긴다. 예를 들어서 위와 같이 고무 가벼운 풍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두 번째 실과 세 번째 실이 서로 가깝게 붙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두 개는 서로 다른 전기.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뜻이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쪽이 플러스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첫 번째 실과 두 번째 실은 서로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다는 것은 같은 전기죠. 아까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이쪽이 또 플러스였을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면 이쪽도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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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이렇게 둘 다 가질 수 있겠죠. 네. 자, 이번에 물체를 마찰시켜 볼게요. 물체를 마찰시키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가 이동해 버립니다. 하나는 한쪽 물체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한쪽 물체는 전자를 얻겠죠. 이렇게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고 대전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걸 대전체라고 합니다. 여기선 전자가 이동하고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했기 때문에 하나는 전자를 잃고 하나는 전자를 얻어요. 자, 여기 털가죽과 플라스틱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문질이다 보니까 전자가 털가죽에서 플라스틱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 후에 띄어놓으면 플라스틱은 마이너스 전자가 많고 여기 털가죽은 전자가 적기 때문에 털가죽은 플라스틱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대전체가 됩니다. 서로 전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겠죠. 네. 자, 이번에는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정전기 유도는 천하가 유도되는 건데 어떻게 유도되냐?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예요. 전기가 띠지 않는 물체,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체에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가 끌려올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어서 하여튼 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전하가 유도되는데 이 아래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대전체를 가까이 하기 전에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그대로 있죠. 마이너스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대전체인 녀석을 가져가면 전자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 만났을 때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는 마이너스 전자를 좋아하지만 가까이 가져갈 수가 없고요. 자기 위치를 지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전자만 움직이는데
그로 인해서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대전체와 멀리 있는 쪽은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가면 플러스 대전체는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플러스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플러스 대전체와 먼 쪽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이렇게 정전기 유도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서로 다른 전기, 대전체와 먼 쪽은 서로 같은 전기를 띠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한 게 검전기죠. 검전기의 기본은 금속판이 있고요. 금속판 밑에 금속막대에 중요시 봐야 될 것은 금속박이죠. 금속판과 금속판만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금속이기 때문에 전자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러한 금속을 가지고 있는 검전기에 대전체를 가져갈게요. 마이너스 대전체네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면 이 마이너스가 검전기에 있는 전자를 멀리 보내버립니다. 이 전기력에 의해서. 그러면 금속박에 이렇게 전자가 쌓이고 금속판은 전자를 빼앗겼기 때문에 플러스만 남아있겠죠. 아까 위에 있는 그 개념과 연관시켜 보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다른 전기,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전기를 띠는 정전기 유도와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되고요. 또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가더라도 플러스 대전체는 대전체 검전기에 있는 전자를 위로 끌어올리겠죠. 끌어올리면 금속판은 플러스도 있었지만 마이너스가 많이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고 금속박은 전자를 빼앗겼기 때문에 플러스만 남아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다른 전기를,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전기를 띠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검전기는요, 금속박이 너무나 얇기 때문에 두 금속방에 유도된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하므로 금속박이 벌어진다. 자, 여기 마이너스 전자가 띄고 있는 금속박이잖아요. 이 마이너스와 이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금속박이 벌어지게 되고요. 여기 플러스와 여기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같은 전기이기 때문에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을 해서 금속박이 원래 상태보다는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는 가까이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전기 부분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전류를 보도록 할게요. 전류, 전압, 저항. 자, 도선 내에서 전자가 움직여가지고 이 전류라는 걸 띠게 되는데 일단 전류와 전압의 정의로부터 볼게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고 단위를 암페어라고 씁니다. 다음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하고요. 단위를 볼트라고 합니다. 일단 전류부터 보면 학자들은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움직인다고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정의를 했죠. 근데 도선 내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뭐였냐면 전자였고요. 이 전자는 플러스 극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플러스 극 쪽으로 가려고 해요. 여기 그림에서 고정되어 있는 플러스 원자핵 말고 전자가 오른편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오른편에는 그냥 뭐냐? 플러스 극이라는 거고요. 반대쪽은 마이너스 극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이지만 전류는 어때요? 반대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방향과 그 전류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 전압인데요. 전압은 정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라고 해서 전위차라고 했죠. 에너지 차이가 있어야지만 뭔가 흘러가게 되는데 전압은 정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녀석이고요. 이게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했고, 볼타의 학자의 학자인 볼타의 그 이름을 따서 볼트라는 단위를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의 흐름으로 비교를 할 수 있었고요. 오른편에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적어둔 게 있을 거예요. 물레방아는 전구, 물의 흐름은 전류, 펌프는 전지, 뭐 수도관은 도선, 그리고 뭐 수도꼭지는 스위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관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어려운 게 전압이라는 건데, 전압은 물의 흐름에서 높이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높이의 차이. 전압이 펌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물의 높이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전류를 조절하는 전압과 저항. 여기 전류계, 전압계는 선생님이 일단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시험 범위에서도 뺐습니다. 네, 전류계, 전압계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쭉 넘기다 보면 이제 오음의 법칙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항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고요. 오음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오음. 이 전류, 전압, 전류는 서로의 관계가 있어요. 전류라는 결과값은 전압과 저항의 원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전압은 전류의 세기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의 세기가 높아지고요. 저항은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방해를 많이 하면 전류의 세기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이 반비례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수식으로 이렇게 I는 I분의 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음의 법칙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이런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우리가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배웠었죠. 처음에 직렬 연결을 보시면 전구 하나를 연결했을 때보다 전구 두 개를 직렬 연결을 하면은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받은 에너지를 두 군데서 써야 되기 때문에 밝기가 어두워진다고 했었고요. 직렬 연결에서는 하나를 끊으면 길이 이어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이어진 길이기 때문에 다른 전구도 불이 같이 꺼집니다. 병렬 연결에서는 전구의 밝기가 하나를 연결했을 때와 동일한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은 에너지, 공급받은 에너지를 하나의 전구에다가 썼을 때와 공급받은 에너지를 두 개 연결했을 때는 두 개로 쓰는 게 아니고 길이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한쪽 개만 선택하면 돼서 받은 에너지를 모두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밝기가 하나일 때와 동일하다. 그리고 병렬 연결에서 길이 끊어지면 하나의 길이 끊어지면은 다른 길로 가면 되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에. 그래서 두 전구 중 하나의 연결을 끊어도 다른 전구는 불이 꺼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렬 연결을 하면 다른 전기기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 집에서 활용하고 있죠. 우리 전기배선은 병렬 연결로 되어 있어요. 모두 동일한 가전제품에 220V의 동일한 전압을 걸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전기기구를 각각 키거나 끌 수 있고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렬 연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지만 병렬 연결은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연결할수록 점점 전체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의 세기가 커지게 됩니다. 과도하게 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단점이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 전원 차단 장치를 직렬로 해서 연결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가정에서의 사용까지 배워봤고요. 마지막 전류와 자기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자기장. 자기장이라는 것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자기장의 방향을 나침반이
N극에 가리키는 방향으로 정리하자고 했었죠. 이렇게 자석이 놓여져 있으면 N극에서는 자기장이 나오고 S극에서는 자기장이 들어갑니다. 나온 게 들어가고 나온 게 들어가고 해서 자석에서의 자기장의 방향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형도선 코일에 대한 자기장의 방향도 찾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전자기력이라고 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른손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 플러스라고 적혀 있는 곳에서 전류가 나오겠죠. 자석에 이렇게 지나가고 전류가. 그리고 자기장은 N극에서 S극,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손을 사용해서 오른손을 쭉 피시고요. 엄지까지 피시고 내 손가락도 꼭 피셔야 됩니다. 구부리면 안 돼요. 엄지는 기본적으로 전류기 때문에 여기 파란색이 가리켰던 이쪽 방향으로 엄지를 맞추시고요. 내 손가락은 자기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리키는 방향으로 맞추시면 손바닥이 아래로 가여 있죠. 그래서 이 가느다란 알루미늄 호일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인데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다음 페이지에 손바닥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서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이 또 이 도선이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 꼭 손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시험 준비가 다 끝났고요. 영상이기 때문에 두세 번 돌려보셔도 되고 선생님이 말하는 것 또는 교과서에 써져 있는 글을 차분하게 읽으시면 과학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수고 부탁드리고 과학 시험도 파이팅 하세요.